안녕하세요. 저는 순창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왕대추 업무를 보고 있는 송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왕대추 올해 처음 재배하신 분들 없으시죠? 그러니까 다들 뭐 왕대추를 많이 재배하는 곳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왕대추 어렵죠? 사실 이 업무에 갈수록 어렵죠.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대추 시작할 때 그 마당 한 그룹 주변에 한 10원 한다는 거 그냥 잘 끊길래 저런가 보다 라고 해서 왕대추 시작하고 이제 한 7, 8년,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7월 한 달 동안 비가 와서 다 힘들었어, 전국적으로 다 힘들었을 거고 막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올해는 잘하면 해보겠다고 봄부터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해왔는데 7, 8월 폭염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코팅제도 뿌려봤고 뭐 별거 다 해봐도 한 30, 야간 온도가 23도 이하로 안 떨어졌잖아요. 거의 20일간. 이런 무더위 속에서는 어떻게 일소화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었고, 그래서 앞으로 기상들이 우리 농업에는 이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농업을 도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설계와 계획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왕대추를 일단 많이 붙이고 뭐 안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수년간 뭐 착화시키고 하다보다 작을 때 똑똑해지면서 막 줄줄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보훈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고 대추연구소에서 몇 년 동안 해오면서 환상절피라는 것을 예전에 복조대추에서도 주간을 오래된 나무는 톱날 정도 두께를 해서 막 환상 박피를 해왔던 기술들이 있는데 왕대추에서도 주간하고 주지를 환상 껍질을 벗겨내줘서 환상 박피라고 하고요. 굳이 이제 칼집 내는 것을 환상 절피라고 하죠. 포도에서는 눈에다 상처를 주면서 아상철이라고 하기도 한데 여튼 그런 것들 통해서 착과된 대추가 낙과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붙더라. 저희 반대 농업인들도 이제는 다 할 정도로 환상 절피가 낙과를 막는데 큰 기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언제 어느 시기 어떻게 할 것인가만 좀 저희가 고민 중인데 사실은 그 해 그 기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환상 절피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가지를 가위로 상처를 내면 이파리에서 광합성으로 약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또 지금 보여드리면 만들어진 약물들을 줄기로 뿌리로 내려보내는 통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나무를 확 깨는 건데요. 물을 흡수하는 물과는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가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고 잎에서 만든 약물을 뿌리로 내리는 것은 밖에 있어요. 체화이라고 하는데 환상절피는 사실은 정확히 체감부리를 딱 자르기도 쉽지 않겠지만 물관을 자르고 죽어볼 거 아니에요. 물을 흡수 못하니까. 그래서 물관은 남겨두고 잎에서 만든 약물을 뿌리로 내리는 체화를 단절함으로써 그 가지에 양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낙과를 방지한다는 건데요. 저 또한 몇 년째 지금 농가 포장에서 관찰해보고 있고 저희 시험 포장을 해서 보면 한 나무와 하지 않은 나무가 너무 눈에 띄게 낙과율이 차이가 나요. 한 나무에서도 한 가지와 하지 않은 가지에서 낙과율이 차이가 나는 거 봐서는 환상절피는 왕대추 하신 분들은 이제 기본으로 갖고 갈 수준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착과시킬 자신이 있다. 어떤 뭘 쓰든 간에. 그래서 착과를 많이 시키면 착과되고 파달만 할 때 한 번 돌려주는 게 기본적인 매뉴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난 착과시킨다 싶으면 저희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는 1차 묵은술에서 피는 1차 꽃은 다 제거를 하고 2차 꽃부터 착과시키는데 2차 꽃이 한 7, 80% 피었다라고 할 때 한번 돌려주면 착과에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보훈에서 오신 분? 보훈 오셨죠? 제가 보훈센터 우리 선생님으로 통화를 하는데 항상 흐린 날이 한 3, 4일 지속되면 무조건 보훈에서 농가들한테 환상절피를 하라고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선생님도 적극 통화하는데 할 정도로 환상절피는 1차 절피 후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얼추 한 보름 정도, 10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게 보름 후에 파닥만 해서 도토리 말고 넘어갈 즈음에 날씨가 흐린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해주는 걸로.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즈음이 6월달 항상 끼잖아요. 저희가 5월, 하수, 6월 끼면 항상 흐린 날은 올 수밖에 매년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 해주는 게 안정적으로 착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한상 절비는 2차 컷이 한 7, 80% 되어가고 그 다음에 2차 절비는 날씨를 보면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 절비 후 보름 안에는 하지 말고 보름 지났을 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두치가 제일 힘든 게 적심 작업이잖아요. 적심 작업. 적심을 하는데 제가 올해 좀 감각인 뭐냐면 사실은 적심을 6월달부터 계속 해오는데 6월달 한 적심 부위에서 신초가 튀어나와서 또 착과가 됩니다. 근데 7월 중순 넘어가는 때 나오는 숨들은 아무런 착과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붙어도 사실은 이제 소득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때 가운데 신초만 딱 땄더니 이렇게 옆에 입줄기가 튀어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7월 중순 넘어가면 가장 더운 시기죠. 어차피 수정도 잘 안 돼요. 수정하면서 어떤 쟤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녀석들 세력이 너무 세요. 정작 과일이 붙어있는 그 가지와 양분 경험에 쟤네들이 우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쟤네들은 그 낙엽 치기 전까지 아주 세력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 녀석들이 착과되어 있는 다른 가지와 양분 경험에서 문제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6월 말까지 적심하는 것은 입줄기를 놓고 적심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7월 10일 언제 넘어서 적심하는 것들은 반드시 저는 입줄기까지 반드시 제거해야만이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와 양분 경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 적심은 또 아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착과보조제는 대부분 호르몬 문제는 아니고 아미노산 계통의 효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 과학적으로 착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미노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인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농축해서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올해 한번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프롤린 처리고 처리 하지 않는 걸 해봤더니 눈에 띄게 착과량의 차이 있다. 물론 낙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낙과나 환상절피나 순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착과에는 착과보조제가 매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착과보조제는 희석배수가 크기 때문에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가능하면 착과보조제는 반드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지역에서 많이 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저는 그 제품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착과 초기에 항상 날씨가 흐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몇 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더우면 차가운 물을 칠 수 있는데 구름 끼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이산화티타이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있으면 약간 작은 빛에도 감응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썬모아나 썬볼트나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개화기 때 착과 초기에 흐린 달에 젖으면 환상 절피도 하지만 광합성 촉진제라고 합니다. 수행하면 어떤 제품이 상관없어요. 근데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 원래 그 안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안에 성분은 똑같아요. 이산화티타이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을 위해서 만든 제품들이니까 어떤 제품이 괜찮으니 착화 초기에는 반드시 한두 번은 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요소한 바위에 뿌리면 잎에 표시나듯이 표시나는 것들은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해보시면서 쓸 것을 저는 권장해드리고요. 자, 병해충은 다 할까니까 한 가지만 더 병해충 말씀드릴게요. 올해 제가 제일 고생했던 게 총체벌레인데 다른 지역들 통화를 해봐서 그건도 아마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대반적으로 총체벌레 어떻게 잡아야 돼요?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저희는 방지 안 하는데요. 왜 방지 안 해요? 그랬더니 어차피 해도 방지 안 될 거 왜 방지하냐. 응애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응애는 원래는 총체보다 응애가 훨씬 심각한 해충이었는데 지금은 총체가 내성이 너무 강해졌어. 호파리부터 노린재, 응애 다 준비해야겠지만 어차피 올해는 이제 총체 지나왔잖아요. 내년 설계하실 건데 내년 농사 지으실 때 총체를 어떻게 잡겠다라는 설계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싹 트기 전에 하우스 안에 잡초가 한 개도 없어요. 거기서 총체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밀도를 줄이는 싸움이지 내 하우스에 총체 한 마리도 없다.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하우스 안에 총체가 전시할 수 있는 풀을 깨끗이 처리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키워놓고 영향을 해보실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이클이 성충이 날아와서 알 까면 1, 2년 때는 먹다가 3년 되면 쭉 땅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번데기 돼서 다시 날아오는데 아무리 방지해도 땅속에 있는 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저도 오래 고생 좀 하다가 예전에 진흥청에서 고추에 속치벌레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 고추 속치벌레 방지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면시비하고 그대로 또 관주로 밀어줘요. 이렇게. 왜냐면 이 땅속에 있는 지하부에 있는 이런 번데에서 깨어나는 것들 떨어진 상령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일 고생했었나 하고 마지막 타임에 답답하게 돼서 이제 관주로 쭉 밀어주는 게 하우스 한동 분장을 그냥 물어두고 쭉 밀어넣고 살포했었는데 원래 줄어들라고 했던 시기였는지 아니면 뭐가 아다리 맞았는데 개체수가 탁 떨어지게 보여서 이거 뭐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들은 농약상에 가면 다 상담해 주시겠지만 총체벌레만큼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시에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왕대추 연구를 갖고 있는 최옥수라고 합니다. 우리 왕대추 어려우시죠? 저도 왕대추 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너무 어려워요.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그 같은 경우는 일소가는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일소가는 한 나무에 뭐 한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하나씩 나와요. 불량가는 어느 해보다도 올해 더 없어요. 연재 피해도 올해는 별로 없고, 아무튼 대추는 좀 깔끔해요. 깔끔한데 처음에는 착과가 엄청 잘 됐다가 중간에 날씨가 좀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냥 막을 수 없이 그냥 밀어내버리더라고요.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좀 많이 붙어 있는데 지금 수확을 합니다. 근데 저희 농장에는 시설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그 포항만 한 동에 제 그 하우스가 80m짜리, 70m짜리, 60m짜리 하는데 포항만 4개, 5개, 설동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거에는 일소가는 없어요. 온도도 이렇게 온도계를 보면 거의 한 48도 이 정도 찍혀요. 근데도 일소가는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동에 후황이 없는 동에는 일소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황이 좀 역할을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과연 차광막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후황 장치를 해서 해야 되는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후황 장치를 안 해도 일소가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옆에 짓는 제 동생도 있는데 걔는 후황 장치가 없어요. 없는데 일소가가 없어요. 내 거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뭐가 답이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뭔가 장치를 해놓고 농사를 짓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순창 같은 경우는 왕대추가 좀 선이향이 좀 많습니다. 만생종은 좀 적고 선이향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 조항이 좀 있고요. 선이향이 좀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선이향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자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 선이향이 처음에 달리지 않아서 나무를 다 잘랐더니 7월 들어갔을 때 7월 8일 날 나무를 다 잘랐어요. 순을 아예 순이 하나도 없게 잘랐는데 거기서 순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 나오는데 거기서 열매가 얼마나 잘 열냐면 어마어마하게 열어요. 이렇게 1차하고 2차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2차 순만 툭툭 따지고 1차 순을 키우면 거기서 열매가 박피를 해주니까 열매가 있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열매가 많이 크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크는데 맛이 그보다 더 좋은 맛 못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한 거 일찍 나오면 스펀지과가 많고 늦게 나오면 아삭거리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선이양도 좀 어떻게 좀 늦은 방법으로 하면 맛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명절을 겨냥해서 이렇게 빨리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스펀지가 안 나오게 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대박 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진해성입니다. 大家下午好。今天呢，非常荣幸受曹总的邀请，来到韩国的淳昌，认识这么多做枣的朋友。我们呢，来自中国。 公司的名字叫沧州永成枣业种植有限公司。我们呢是专门培育红枣种苗。目前呢，红枣种苗基地有200余亩，品种有30余个。这些品种种苗品种销售到全球30多个国家，包括欧洲、美国、非洲、北美、亚洲等等一些国家。我们去的国家也非常多。 但是来韩国是第一次，来这里啊，最大的感受就是飞机一落地就能感受到韩国同胞的热情，特别是曹总这里安排的非常周到，非常细心，我们呢非常感动，也非常温暖，好比是刚刚离开了家而又回到了家。在此呢，我们也对大家的热情和曹总的精心接待和安排表示衷心的感谢。 红枣在中国的寓意非常好，它象征了生活红红火火，日子蒸蒸日上。在中国，红枣也是一种吉祥的，在中国，春节、结婚、生子都离不开红枣。红枣呢，适应性也非常强，抗干旱、耐盐碱。 经济价值也非常高，希望我们之间呢也能通过红枣这个桥梁来增进我们的交流与了解，增进我们的友谊。也衷心的祝愿中国和韩国同胞的友谊也能像红枣一样红红火火、蒸蒸日上，结出更加丰硕的果实。在此呢，我也诚挚的邀请大家有机会到中国参观访问，看一看中国的红枣品种。 看一看中国红枣种植管理模式和中国的红枣制品加工品的工厂和企业，我在中国随时恭候大家的光临。康萨米达。 네, 이어서 대추 기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국 대추에 대한 재배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병충해 관련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관련하여서 소개드릴 천용청 기지입니다. 下面我介绍一下早催王枣的它的一个生长特点啊，然后是它的特点是果实大、成熟早、丰产高，它主要是韩国现在的鲜吃枣，主要是它的缺点是什么呢？含糖量少，然后缩果令人，这是在韩国的一个表现。这是我们公司的月光枣，月光枣的一个果树，一个树的成年的挂果的一个情况。这个月光枣的特点是成熟枣，含糖量高，
抗病强。金丝枣这是在我们这边，金丝枣的特点是含糖量高，丰产性强，缺点是果实比较小。这是冬枣成熟的照片。冬枣的特点是果实大、脆甜，成熟时间晚。这是在中国国内流行的现在鲜食为主的一个品种啊，因为它成熟时间晚。缺点呢是技术管理要复杂。潘枣这是公司啊，一个新品种。成熟的照片，树上挂。然后呢，这个潘枣的特点是什么呢？果实比较大，它的这个果实35到35克一个啊。然后呢，糖分比较高，丰产性强，缺点也是稍微有点说了。在中国北京时间9月，北方地区9月下旬上市。这个品种是目前在中国市场高端比较好的一个品种啊，目前为止是一个价值比较高的。这是我们这个福崔蜜啊，它成熟的一个结果。福崔蜜这个枣的成熟时间是更早啊，大概是8月啊中旬左右。更脆更甜，缺点是果实小，15克左右。它是这个枣是一个酸甜比较适中的一个口感啊，缺点是容易裂口。这个下面啊，由我来介绍这个在韩国仁川李先生基地给我们反馈的一些枣树种植期间的一些病虫害的一些情况哦。根据他呢，他主要是缩果病比较严重啊，就是简单介绍一下缩果病的这个成因及这个治疗方案。这是缩果病的这个虫害这个病害的原理啊，这方式它是什么呢？通过怎么产生这个缩果病的原因是大棚高温、湿度大。主要是温度、湿度这个造成影响的。再一个，它是营养不良，然后呢还没有及时那个开甲。刚才讲那个黄哥记住啊，如果有这个，就大大增强它这个抗病能力啊。幼果期呢，及时观察处理啊，包括营养均衡适配这个防止这个不容易大问题发生。现在呢，我们中国疾病预防方法啊，就是说是农药预防方法，这个是每年7月10日和8月10日喷2次药啊，一个预防。现在的药呢，这个主要是杀菌类的药物啊，我们这是唑米、乌唑醇啊、乌唑醇来杀菌剂，这个菌类的药物来处理提前预防发现。然后呢是这个缩果病的一个施肥方面的一个建议，减少氮肥使用，增加有机肥农家肥钙钾肥的使用，肥料的这个均衡一些，多少施氮肥，因为在它这个长果期间，这个氮肥的需求量并不大啊，所以说少施氮肥，因为氮肥太少主要是磷酸二氢钾。氮肥还有这个有机肥，这后面第二个病虫害的这个是这个黑斑病。黑斑病的成因呢，也主要是杀菌造成主要是它这个杀菌。这是黑斑病，和刚才那个太阳光照这个是相同差不多。发病原因呢，潮湿真菌。它刚才那个是日灼，这个是个真菌。防治办法呢是主要是通风，然后呢一是合理修剪就是注意控制树势保障，然后呢合理的使用也是杀菌剂。第三呢是锈病，这些都是菌类的病害。这个锈病呢发病时间一般是7到8月份这个雨水比较多高温多湿容易发生菌病，这个容易发生这个锈病锈病这个多见于这个枣树这个叶子下面和果的这个轴弯上是这个原因多次高温多湿原因是锈病病菌在枣树落叶上越冬
锈病，我们的铁锈病啊，在气温环境适合下随风传播，对枣树病造成病害比较严重。啊，二是枣树营养少，枣树这个衰弱，氮肥比较多。啊，下面是这个防治，一呢是以有机肥为主，配合施用磷肥、钾肥，避免过量施用氮肥，提高枣树抗病能力。这个二是落叶后发芽前，集中烧毁这个树叶啊、落叶啊，深埋或者烧掉，然后这个加一个清源的药物，这个我们可以16合剂，加一下，喷一下，落叶以后发芽以前。第四个是这个果实的，由于高温高湿啊，这个平衡出现的裂果病，裂果病。这个裂果这个原因是什么呢？在夏季高温多雨，果实接近成熟膨大以后啊，膨大期的时候，果皮变薄啊等因素引起枣树裂果病啊，与缺钙有关啊，树体缺钙则裂果严重。主要是糖分上来了，容易水就裂啊。这个防治这个裂果呢，第一是修剪啊，保持良好的这个树体结构啊，通风透光调整好，有利于雨后枣果表面迅速干燥啊，这个抑制这个裂果发生。二是若发生裂果病，要及时使用杀菌剂。如果你裂果不杀菌，那其他问题呢？如果有其他问题，可以大家提出问题啊。感谢大家收看我们的报告，感谢啊。이거 와주신 분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